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연구하는 김아미라고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미디어 문화를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이들이 미디어에서 익숙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학부모인 저희가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알고 그 특성을 알고 안내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 청소년들이 접할 위험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을 이해하게 됩니다. 끝으로 어린이 청소년 관련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그 특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인터넷은 이미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2024년에 2024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라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가구별 인터넷 접속률은 99.97%, 거의 100%에 가까운 가구들이 인터넷을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아주 어린 나이부터 인터넷 이용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 3세 이상 국민 중에서 94.5%가 인터넷 이용자이고 3세에서 9세의 92%, 10대의 99.5%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디지털을 어린 나이부터 사용을 하고 그리고 많은 비율이 사용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위험 요소를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중요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피해 상황에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호자인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육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폭력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폭넓게 지칭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하면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일만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온오프라인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디지털 성폭력 안에서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몇 개의 유형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 촬영이고요. 두 번째는 비동의 유포, 세 번째는 유포 협박, 네 번째는 불법 합성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지금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돼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지금 현재 포괄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개정함으로써 그 범위를 사각지대를 줄여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이 있습니다. 불법 촬영 같은 경우 저희도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체의 일부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것을 그 성범죄로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비동의 유포도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할 때 상대방이 동의를 했던지 하지 않았던지와 무관하게 상대의 동의 없이 유포한다면 이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유포 협박도 디지털 성범죄가 됩니다. 동의하건 비동의하건 그 성적 촬영물 자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유포 협박에 해당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이 위에 세 가지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이고요. 아래 두 가지는 저희가 자녀들에게 꼭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 내용들이어서 제가 한번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편집과 합성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같은 기술이 되게 쓰기 쉬워졌고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창작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편집과 합성을 하는 것이 되게 일상적인 그런 행동들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상대방의 일상 사진 같은 것들, 일반 촬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한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불법 촬영물이나 유포물 같은 것들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는 소지 구입 저장 역시 불법인 것을 또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소지 구입 저장 같은 경우에 이게 범죄가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따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2024년 10월 16일부터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범죄 행위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이게 범죄야 라고 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범죄인지를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촬영하는 것과 그리고 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들이 왜 보는 것 그리고 구입하고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가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것이 불법임을 알고 그 가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함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촬영물과 관련된 디지털 성범죄가 있고 그것에 이어서 아동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착취입니다. 성착취는 무엇이냐면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해서 전송해서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서 조금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착취라고 부르고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안으로 집어넣어서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처음에 스스로 촬영했다라는 이 지점 때문에 미성년 피해자가 이 굴레에서 좀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은 내가 직접 촬영해서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토대로 협박을 하고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하는 행위는 분명히 범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루밍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취약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다음에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이런 행위들을 그루밍이라고 부르고요. 이 그루밍 역시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를 할 때 이러한 그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아이들이 이런 경험에 대해서 조금씩 말을 해주기 시작할 때 너는 이것은 그루밍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라는 식으로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유형 안에 이 두 가지가 또 있음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법 촬영이나 성착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모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장난인데 이것까지 범죄로 취급하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가는 이러한 그 규정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 등 통신 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하는 경우는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원치 않은 성희롱 혹은 일방적인 전달 같은 것들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해서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도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개인적인 장난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범죄에 속한다라는 것도 저희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아보기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디지털 성범죄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만약에 원치 않는 영상의 링크를 받았을 경우에 이것은 범죄니까 어른들에게 혹은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도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SNS에서 저희가 많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단톡방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SNS나 단톡방에서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서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행동들 같은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아는 사람들끼리 장난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행동들이지만 엄연히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범죄라는 것을 저희도 기억하고 교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어쩌면 좀 남의 일처럼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된다는 게 우리 집 아이들의 일은 아니고 다른 좀 멀리 있는 사람들의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밌는 보고서가 하나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발표한 보고서 중에서 23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결과를 분석한 결과들을 모아놓은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거기 보시면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년도에 8.3%에서 23년도에 24%로 증가했다라고 결과가 나오니까요. 상당히 급속한 그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비단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도 이 통계치에서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눈여겨봤으면 좋을 그 결과 중에 하나 이런 게 있는데요. 피해자의 아동의 그리고 청소년의 성적 이미지가 제작된 방법 중에서 가해자가 직접 촬영 제작하는 방식이 47.6%가 있다면, 협박을 받아서 피해자가 직접 자기 촬영을 하고 제작하는 방식 역시 49.8%로 50%에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율 역시 19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찍었으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에 들어가는 성착취 같은 그런 영역을 보았을 때 이렇게 협박을 받아서 내가 계속 찍게 되는 것 역시 범죄이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는 여성만이 피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약간의 오해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이 주된 피해자였지만 촬영물 같은 것들을 이용한 협박 강요에는 남성 아동 청소년의 피해율도 10%로 나타나고 있고, 그 비율 역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의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완전히 안전하다, 이건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의 문제야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또 이런 결과치를 보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범죄나 디지털 성범죄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이라는 환경이 가진 특성은 이 범죄를 훨씬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좀 담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저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난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행위자들 자체가 이게 불법이다라는 인식이 낮아서 위법 행위가 널리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연구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하는 거야, 내가 정확히 가해를 하기 위한 거야 라는 행위보다는 이거는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거야 라는 식의 그 행동을 하게 되기가 쉽고, 그렇게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이것에 이어서 디지털이라는 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피해가 무한히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해야 될 디지털 환경의 특성은 익명성입니다. 익명성 같은 경우에 내가 누구와 소통하고 있다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익명성 뒤에 숨어서 피해자에게 더 가해를 하기가 쉬운 환경입니다. 그런 공간의 익명성,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이제 플랫폼의 보안성 같은 것으로 인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좀 어렵고 은폐가 쉬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이 디지털 성범죄가 그 피해자에게 훨씬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디지털 환경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많은 이유는 아동 청소년 피해자의 취약성들을 좀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거나 내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같은 그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취약성을 파고들어서 범죄자가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발견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자녀들이 어떻게 미디어를 쓰고 그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일일이 알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범죄는 쉽게 발생을 하는데 그 피해를 어른들이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가 훨씬 더 큰 피해와 큰 그 위험으로 아이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불법 정보의 확장성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은 확산을 되게 쉽게 만들고 있고요. 이미지를 유포하기도 쉬워지고 그 유포하는 범위도 무한대로 확장이 됩니다. 합성과 소비 가능성의 무한대 확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디지털 성범죄의 큰 특징, 그리고 어쩌면 온라인 괴롭힘의 특징하고도 이어지는 것은 피해와 가해의 구도가 일대 다수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피해자는 한 명인데 그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는 사람이 어떤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소비하고 반응하고 확산하는 여러 사람들로 가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한 명의 피해자가 다수의 가해자를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 역시 디지털 성범죄는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아이들에게 좀 지도를 하고 교육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생각해 볼 디지털 환경의 특성,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것을 만들어서 합성해서 또 소비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합성한 것을 남들에게 주었을 때 나는 또다시 생산자가 됩니다. 저희가 아이들을 대개는 그냥 소비자로서 혹은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지금의 디지털 환경은 아이들이 생산자가 되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에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지 만드는 입장에서도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의 특성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한번 기록이 남으면 지우기가 힘들다는 것, 그리고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이 쉽다는 것, 다 연결돼 있어서 아주 다수에게 그것이 퍼져나갈 위험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물건처럼 사고 팔고 하면서 상업성을 가지고 소유의 의미가 부여된다는 이 네 가지 특성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훨씬 더 강화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삭제가 가능할까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가 가동이 되고요. 이것이 나의 온라인 평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게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신상 공개가 나도 모르게 되지 않을까? 이것이 다른 범죄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이라는 환경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님들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과 예시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성범죄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성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처벌을 받는 범죄이다라고 우리 사회가 말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들에 속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장난이야, 아니면 이건 내 친구들도 하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는 이런 행동들을 용인하지 않아, 그리고 이런 범죄가 있어 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때 우리 아이들을 피해자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모르는 새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혼내시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을 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떤 위험 징후가 포착이 되면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가 커지고 가해 행위가 커지는 이유는 어떤 위험에 딱 처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 큽니다. 고립을 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평소에 아이들과 디지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만 좀 써, 30분만 쓰랬더니 왜 이렇게 오래 써, 약간 이렇게 혼내는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겨도 바로 와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디지털 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위험한 징후가 포착이 됐을 때 바로 나한테 와서 말해줄 수 있도록 그런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돼주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학부모인 여러분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있고 주변에 어른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어른 한 명만 있어도 아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로부터 혹시라도 겪게 돼도 벗어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